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 방법, 수집과 정리.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는 학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뿌리 질문을 만나면 일단 이전의 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런 대답을 찾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그걸 이리저리 묻고 나누면서 자기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수집과 정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마다 대답한 말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리한 뒤에 자기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여러 정의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 총합으로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것이죠.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1952년에 나온 논문을 쓴 사람들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면 요즘 교수나 대학원생이 쓰는 짧은 단편 논문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무려 229쪽에 이르는 매우 긴 글입니다. 이 논문은 크레버와 클러크온이라는 두 사람이 썼습니다. 제목은 문화 개념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캠브리지의 박물관에서 출판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문화의 개념을 수집해서 정리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1951년까지 자신들이 찾은 문화에 관한 정의를 다 모읍니다. 문화 최초의 정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문화에 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영국 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이 1871년 원시문화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화, 즉 문명이란 민족 연구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는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 총체이다. 이 정의에서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은 에드워드 타일러는 문화를 문명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즉 문명이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문화와 문명을 구별해야 한다고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문화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정의한 에드워드 타일러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문화가 문명이고 문명이 문화이니 둘을 나눌 필요 없다는 생각이지요. 두 번째는 민족 연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면 다소 무겁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뜻이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종족, 영어로 말하면 에스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족은 지역마다 살고 있는 인간의 집단을 말합니다. 종족은 공통의 전통, 관습, 언어 등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전통, 관습, 언어를 지닌 집단이 널리 퍼져 살고 있습니다. 문화를 알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일러는 이들을 공부해야 문화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족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 다르고 신앙과 종교가 다르고 예술이 다르고 도덕이 다르고 법률과 관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일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란 한 개체로서의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습관이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매일 모두 7시에 일어나더라.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는 인간 집단의 산물입니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만든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 총체입니다. 인간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 남이라는 말을 쓰지요. 내가 있고 남이 있죠.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라도 좋은데 반드시 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는 사람인입니다. 물론 이 글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개의 획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와 남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려면 남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잠깐 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는 것뿐 누군가 의지할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를 교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말과 서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람인이라는 글자처럼요. 교수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학생이 없다면 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권위와 진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생에게서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더 주목하게 됐는데 불행한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들이 일제히 모여서 시위도 하고 교권을 회복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마치 교사와 학생을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둘 사이를 가르고 싸우게 만들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집단 같아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권리인 듯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래선 안 됩니다.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타자, 나 주체와 너 주체. 내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남은 의존적입니다. 나라는 말은 한자로 자아라고 부르고 남이라는 말은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나와 남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아와 타자는 주체와 타자가 되는데 사실은 나도 주체고 남도 주체입니다. 자아도 주체고 타자도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주체, 너 주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체고 너도 주체라고 말함으로써 상호 인정과 의존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남이라고 말하는 타자는 내가 아닌 게 되므로 나와 남이라는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라고 부르면 나와 너의 사이에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와 너 모두 주체라고 인정하면 즉 나 주체, 너 주체가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우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일러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문화를 복합적 총체라고 했습니다. 복합적 총체라는 말은 한자어를 써서 어렵게 보이지만 풀어보면 뒤얽힌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문화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드는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Everything is nothing 라는 말입니다. 이런 제목의 팝송도 있습니다. 모두라고 말하면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모두 다라고 말하면 특정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일러는 문화를 모두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 사람은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모두 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말이지요. 문화,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정의. 그래도 학자들은 또 파고듭니다. 타일러 이후의 학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문화를 정의합니다. 다시 크레버와 클러크온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사람은 1871년부터 1951년까지 나온 문화의 정의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164개에서 179개였습니다. 164개이면 164개이고 179개이면 179개이지 왜 이렇게 범위로 정의의 개수를 표현했을까요? 이들은 문화에 관한 정의 하나하나를 다시 의미에 따라 나누어서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셈을 하다가 스스로 헷갈리고 맙니다. 헷갈린 나머지 논문의 앞부분에는 164개라고 말하고 뒷부분에는 179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헷갈리게 됩니다. 제3자가 나서서 이걸 다시 셀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다 나누어 놓았는데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최대 179개의 문화에 관한 정의를 다 모아서 새로운 정의를 내어놓습니다. 이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화는 인공물에서의 구현을 포함하여 인간 집단의 독특한 성취를 구성하는 상징으로 획득되고 전달되는 행동의 명시적 및 암시적 패턴으로 구성된다. 문화의 핵심은 전통적 즉 역사적으로 파생되고 선택된 아이디어와 특히 그에 대한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문화의 체계는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행동의 조절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해놓았습니다. 179개의 정의를 모아서 새로 만든 문화의 정의입니다. 이전까지 문화의 정의를 다 모았으니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정의는 최고라고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의는 문화에 관한 180번째 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정의 가운데 또 하나의 정의를 더한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기존 정의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어렵기만 하지 별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단 하나의 정의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후에는 학자들이 이런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정의 볼드윈과 새 학자의 시도. 그렇게 5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
그런데 50년쯤 지나니까 깨달음을 잊어버린 학자들이 또 나옵니다. 2006년에는 4명이 뭉칩니다. 아마 그 전에 2명이 해서 어려웠으니 우리는 넷이 해보자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존 볼드윈, 샌드라 포크너, 마이클 헥트, 세릴 린절리라는 학자 넷이 모여 책을 씁니다. 문화의 재정의 학문을 가로지르는 관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학문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독립적인 분과 학문 또는 이론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론 체계와 분과 학문을 가로지르는 관점으로 문화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책입니다. 이들은 1951년까지는 이미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1952년부터 등장한 문화의 정의를 다 모읍니다. 모두 313개입니다. 이들은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313개를 세심하게 다시 806개로 나눕니다. 이 806개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문화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의 역시 수고로움에 비해 획기적인 발견을 하지는 못합니다.